제가 처음 투자할 때가 2017년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비트코인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때 당시 여자친구의 아버지죠. 부르셔가지고 전화하셔가지고 자원아 서울에 한번 와라. 그래서 갔죠. 갔더니 책을 한 권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비트코인이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는데요.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빗썸 계좌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고 이제 본인이 모아온 가상화폐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서류 가방에 뭐 신문 스크랩, 그다음에 뭐 경제 매거진 스크랩 하는 자료들이 이렇게 빽빽이 들어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 뭔가 새로운 게 있긴 있구나. 저한테 일단 있는 돈 끌어 모아서 사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하셨어요. 2017년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모아둔 돈이 한 7,5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6,500만 원을 제가 가상화폐를 산 거죠. 4개 종목을 샀거든요. 6,500만 원을 투자해서 2달도 안 돼가지고 그게 2억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걸 팔진 않았어요. 그 뒤에 엄청난 하락장이 왔잖아요. 그 하락장을 그냥 온몸으로 다 받았죠. 마이너스 85%도 보고. 근데 제가 처음에 가상화폐 살 때 장인어른께서 2가지 약속만 지켜라. 첫 번째, 절대 팔지 마. 두 번째,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 였는데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많이 올랐을 때 좀 팔아서 원금은 좀 회수를 하고 나머지 수익금만으로 투자를 해보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하면 큰 그릇이 되기 어렵다. 1980년도에 삼성전자 주식을 산 사람 중에 그걸 한 번도 팔지 않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근데 그걸 팔지 않고 갖고 있었다면 엄청난 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번 돼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팔지 말고 그냥 가져가 봐라. 그래서 이제 쭉 가져왔고 원만까지는 안 했는데 아 이게 정말 맞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워낙 저명하신 분들이 나와서 비트코인은 사기야. 비트코인은 뭐 폰지 사기야.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니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은 뭐 우리 장인어른과 비교가 안 되는 부자인데 아 저런 분도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하는 거 맞나? 근데 제가 이제 불안한 기색을 자꾸 내비치면 저 스스로 되게 작은 그릇처럼 여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내색은 안 했죠. 안 했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만약에 옆에서 같이 불안해했으면은 저도 엄청 불안했을 텐데 정말 너무 느긋하신 거예요. 너무 느긋하시고 봐봐 점차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정말 지나니까 현물 ETF가 나오고 도널드 트럼프가 비축 자산으로 인정을 해버리고 또 JP모건에서 JP모건 CEO도 엄청 막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많이 했었거든요 과거에. 근데 JP모건에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을 계획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신기해요. 그 마이너스 85%가 2017년이 지나고 2020년, 21년이 되니까 다시 올랐잖아요. 그때 이제 상승장이 되니까 이제 새로운 고점이 되었죠. 제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새로운 고점이 되었고 또 하락장이 왔었잖아요. 두 번째 하락장에서는 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 이게 정말 하락장 때 모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하락장 때 처음으로 대출도 받아봤어요. 대출도 받아서 코인도 사고 더 이상 적금 같은 건 하지 않고 이제 월급 받으면은 적금불 돈으로 코인을 계속 사 모았죠. 사 모아서 또 2024년, 25년 되니까 또 새로운 고점이 되었고 여러 부침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장인어른 덕분에 투자 원칙을 세웠고 그때 당시의 인식과 지금의 인식은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화폐 덕분에 그래도 교사를 그만둘 용기도 낼 수 있었다. 지금은 사실 이렇게 새로 살 돈이 없어요. 아이를 둘이나 키우다 보니까 돈은 없지만 돈이 있으면 여전히 사고 싶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잖아요. 막 지표 보고 뭐 차트를 분석하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너무나 심플하게 돈이 있으면 산다. 그리고 팔지 않는다. 팔지 않으려면 돈을 아껴 써야겠죠. 일단 난 부자가 아니니까 난 부자가 되고 싶고 있으면 산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산이라고 여기면 쉽게 팔지 않는데 여전히 이거를 불안한 대상으로 보면은 빨리 현금으로 바꿔야 되는 걸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현금보다 이게 더 가치 있는 자산으로 보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가격 흐름에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이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얘를 계속 모아가는 거죠.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더 싸게 살 수 있구나. 거의 이 정도의 정신 승리가 돼야 가상화폐 세계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단순한 게 정답일 수 있다. 막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소음일 수 있다. 그 돈 버는 건 사실 단순한 건데 사람들이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주식은 이제 저희 아이들 계좌를 만들어서 우량 기업 주식을 꾸준히 그냥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코인으로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 자산 중에 코인에 대해서 제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는 더 오를 것 같은 기대가 있거든요. 왜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한 16년 정도 지났는데 1000만 배 이상 올랐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15년에 700원대였거든요. 지금 600만 원대예요. 너무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제가 2018
2008년에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길거리에서 액세서리를 파는데 비트코인을 받더라고요. 코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간 이게 실생활에 더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 아직은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점차적으로 이게 실생활에 적용이 되면 더 안정적인 자산이 될 것이고 더 많이 오를 수 있겠구나. 저는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바구니에 계란을 빨리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가장 큰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지금 그게 좀 위험할 수는 있지만 가상자산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투자합니다. 사업가가 되고 싶었던 거는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부터 내가 평생 교사하기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가 한 10년 정도 근무하고 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보자. 그럼 어떤 일을 해볼까 해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쓴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자서전을 많이 읽고 사업가 분들이 쓴 자서전을 읽을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뛰고, 그래서 나도 정말 사업을 해보고 싶다. 사업을 해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장인어른을 만난 이후로는 정말 돈에 대한 갈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 아이가 출산하면서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육아휴직을 좀 했었어요. 2년 반 정도 했는데 육아휴직 기간 동안 탐색을 많이 했죠. 교사를 하면서 사업해야겠다 해가지고 내가 13년 근무하고 교사를 그만두었죠. 교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장인어른께서는 정말 많이 반대하셨어요. 왜냐면 그분께서 사업하시는 게 쉬웠다면, 돈 버는 게 쉬웠다면 저한테 자원아 빨리 그만두고 사업해 라고 하셨겠는데, 본인은 정말 고난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제가 겪는 걸 원치 않으셨고, 교사로서 어떻게 보면 교사는 좀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을 좀 살아가기를 바라셨죠.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그만뒀으니까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 책에도 등장하는데 이승민 대표님이라고 제 교사 선배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나가서 이제 마케팅 사업을 하시는데 꽤나 큰 성공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형님이 걸어온 길을 저도 갈 수 있을까 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그래서 그분 도움으로 창업을 먼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거기가 종착지는 아니었고 뭔가 F&B 분야에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려면 일단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교사만 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가맹점을 하나 해보자. 그때 당시에 좀 핫했던 그런 브랜드의 가맹점을 창업하게 된 거죠. 교사 때 제 첫 월급이 17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다 공제하고 처음에 딱 받은 월급이. 그리고 연차 올라갈수록 호봉은 좀 오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연봉이 5천만 원 내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봉 1억씩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세전 연봉 1억인 거고, 교사들은 공제되는 게 많아요. 연금도 워낙 많이 내기도 하고, 월급보다는 사실은 퇴직한 이후에 연금이 더 매력적이죠. 그 연금을 제가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10년 이상 근무하면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3년을 근무했고 군대 2년 그 기간 동안도 부어주거든요. 그래서 15년을 부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65세가 되면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왜 하고 싶냐고 이제 물어보셨을 때 돈을 좀 많이 벌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돈을 얼마만큼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직장인보다 사업가는 얼마나 더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저 나름 한 3배요? 3배 정도면 충분히 제 기준에서는 훨씬 더 많이 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사업은 영원히 잘 되지 않는다. 직장인은 정해진 월급이 있지만 사업가는 영원히 잘 되지 않고, 또 자영업자 기준으로 3배 이상은 벌어야 월급쟁이랑 비슷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퇴직금이 없잖아요. 자영업자는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받고. 근데 이제 자영업자를 넘어서서 이제 기업가 또는 사업가가 되고 싶다면 20배 이상은 벌어야 자기는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너무나 처절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20배도 못 배우면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죠. 20배 이상은 벌어야 고생을 하는 가치가 있다. 그래서 20배 이상 벌려면 20배 이상 고민해야 되고 20배 이상 처절하게 살아야 돼. 그 바깥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 네가 왜 그래야 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죠.